나는 오늘 대발견을 했다. 10시에 홀수의 완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를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일기의 주인공은 IQ 157의 소년인 정경훈입니다. 경훈이는 지난해 수학 천재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말 보기 어려운 그렇게 뛰어난 천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 경훈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장을 보면 경훈이에겐 여느 아이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기장엔 어른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수학 공식과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학 이론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전위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의 전위는 1이거든요. 이걸 풀 수 있게 되려면은 전체 수열의 전위가 3의 배수여야 되는데 이건 전위가 3의 배수가 아니고 그냥 1이잖아요. 지난해 천재 아이 하나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학 천재 정경훈. 경훈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고 복잡한 수학 이론들을 거침없이 설명해냅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경훈이와 같은 아이들을 봅니다. 어려서부터 암기력이나 수학적인 사고 또는 언어적인 사고가 여느 아이들보다 뛰어난 그런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렇게 세상의 조명을 받던 아이들 중에 그대로 천재성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우리 주변에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천재란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을 발견해 노벨상을 타거나 한 시대를 풍미하는 예술가들처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천재들 중에 어린 시절에 천재나 신동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IQ만 높다고 해서 천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천재란 무엇일까요? 오늘 미스터리 추적에서는 위대한 발견을 하거나 훌륭한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훈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경훈이를 만나기 위해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경훈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남원에 있는 자그마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훈이의 모습은 또래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괜찮겠네요. 하지만 고민 들어봤어요, 고민. 또 쉽죠? 갈등이나 말고 또 쉽죠? 그런데 수업 시간을 잠시 지켜본 결과 우리는 경훈이가 수업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신 경훈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컴퓨터였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경훈이는 예외 없이 컴퓨터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번 컴퓨터에 빠지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과학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퍼즐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퍼즐을 풀면서 사고의 전환이나 그런 것이 필요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과학에도 뭐 응용될 수 있는 거, 과학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훈이는 관심이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한 표현이 뚜렷했습니다. 실제 학교 성적은 어떤지 경훈이의 생활 기록부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경훈이의 재능은 수학과 과학 성적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천재라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제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적어도 남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하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경훈이의 집은 남원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이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퍼즐에 관한 원서입니다. 특히 이 책은 새로운 방법의 퍼즐 게임을 소개하고 있어 경훈이가 한창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미리 잘라져 있는 건데
여기 무슨 짜가지고 다른 도형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미리 잘라져 있는 걸로 그 십자가 있죠, 이렇게 병원 십자가 그거를 만들려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다가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십자가로 만들었어요. 이 문제도 넌센스예요. 경훈이가 이거를 요즘 이 사전 책에 보면서 빠져 있는 것도 번역하는 건가요, 이러한 하나씩? 새로운 예. 퍼즐 풀이 방식을 배울 수 있기 어려운 때문입니다. 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사고의 어려운 건안 전환을 돼요. 도와준다고 경훈이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너 지금 요새 어떤 책 읽고 있어? 뭐지? 과학이 풀지 못하는 그런 거요. 지금도 과학이 못 푸는 거. 어떤 뭐. 것들? 왜 어떻게 꿈을 꿀까? 우리가. 뭐지? 왜 마취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가 그런 거요. 뭐? 마취는 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가? 뭐 불소가 어떻게 충치를 예방하는가? 그런 등등. 재밌다기보단 뭐지?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그 노력을 하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려고 그러고 그 왜 늙는가 그것도 다 아직 못 밝히질 못했잖아요. 경훈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말을 익히기 전부터 장난감보다는 책이나 퍼즐을 갖고 노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숫자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경훈이가 17개월쯤 됐을 때 엄마는 경훈이를 업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자꾸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경훈이 엄마는 벽에 걸려있던 달력으로 경훈이의 관심을 모으려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8월 달이어서 팔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팔자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더니 날짜에 팔자까지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합니다. 숫자를 8을 가르쳐 줬는데 다른 조그맣게 써진 그 숫자에도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제 8 어딨어 하면 말을 잘 못할 때니까요. 8 어딨어 하면 거기를 정확하게 가리켰어요. 숫자를 유난히 빨리 익히는 것 같아 이후 1에서 10까지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리를 다닐 때 버스를 보거나 간판을 보면 숫자를 읽어냈습니다. 그 숫자 말고도 한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그런 걸 빨리 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일부러 제가 그 극성스럽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이후 경훈이는 자연스럽게 한자와 한글과 영어를 익혀나갔고 서너 살 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경훈이는 수학적인 재능이 남달라 5살 때부터 산수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훈이 엄마가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풀지 못하던 산수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1학년 때 그림 일기를 이제 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놀이터에 가서 놀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야 쓸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갔다 왔는데 경훈이는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 읽는 걸 훨씬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달리 오후를 놀이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경훈이가 일기를 썼는데 또 한 번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이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놀이기구별로 논 시간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경훈이는 단순히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와 도형을 이용한 수학적인 사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훈이가 쓴 일기를 보면 숫자와 도형을 이용해서 수학 이론을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기 곳곳에 21세기의 과학이나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떨 것 같아? 글쎄요, 뭔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무슨 그냥 뭐지 21세기 땡치면서 뭐 달라지진 않은데 우선 사고 방식이 바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거는 잘 모르겠고
사고 방식이 바뀌면 뭐 다른 것도 다 바뀌겠죠. 경훈이를 만날수록 경훈이는 정말 수학적으로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경훈이 부모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의 미술과를 나와서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훈이는 수학적인 재능이 특출합니다. 그리고 경훈이의 1살 어린 동생 지훈이도 비슷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경훈이의 수학적인 재능은 실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년에 경훈이가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으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경훈이의 수학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때 시험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검사한 결과 경훈이가 그 연령 학생들에 비해서 아주 보기 어렵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판명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압구정동에 있는 4, 5, 6학년 학생들 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찍었습니다. 근데 100점 만점에 그 경훈이는 92점을 얻고요. 그 2등이 그 74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등과 2등과의 격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경훈이의 시험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학생 대상의 시험을 치러본 결과 중학생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경훈이가 갖고 있는 수학적인 재능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경훈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 경훈이의 이러한 천재성은 타고난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숫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누군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책을 보고 수학의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이 경훈이의 일기를 보면 이러한 경훈이의 수학적인 특성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나 도표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삼각형 작도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기도 하고 또 사람 눈의 구조나 개기일식 같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냥통을 이용해 전구 만드는 방법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일기라기보다는 마치 수학이나 과학 노트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경훈이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일기장을 보고 나면 경훈이를 보고 수학 천재라고들 합니다. 과연 경훈이가 갖고 있는 이런 수학적인 관심과 재능이 앞으로 새로운 수학 이론을 개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천재성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경훈이의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직접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묘목을 그 삽으로 심으라고 시켰는데 삽으로 땅을 파니까 기러기가 나와서 몰래 낚싯대를 들고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 12가지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경훈이의 어휘력, 창의력, 이해력 등을 측정했습니다. 4시간 동안 실험은 진행됐고 경훈이는 각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어냈습니다. 네, 경훈이에게 그 캐디위스크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를 실시해서 지능 수준을 평가해 봤더니 최우수 수준이었고요. 거의 뭐 상위 1% 이내 되는 아주 우수한 아동이기 때문에 영재 아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이 다 고르게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웩슬러 지능 검사가 영훈이가 연령이 만 12세이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엄격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 검사에서 평가된 것보다 더 실제 지능은 더 우수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경훈이는 모든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능 면에서 본다면 경훈이는 천재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또 다른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훈이를 천재로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훈이의 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훈이의 일기에 담긴 수많은 수학 공식 그리고 수학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김용훈 박사를 찾았습니다. 자기는 무슨 경훈이의 일기를 본 김용훈 박사는 어린 경훈이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수학 이론들을 접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런 수지를 언제 본 적이 있어. 어려서 근데 클수록 이게 발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런 책을 읽었는가 참 궁금하네요. 나는 이렇게 맞아 보통 얘기는 아주 재미없는 책들인데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참 그 애들 나이 수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낱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확한 것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이것저것에서 많이 봤어, 애가. 말하자면은 그 프락탈이라든지 이렇다면 카오스라든지 만드로브로 법칙이라든지 그렇게 나오는데 낱말하고 있어 많이 보았습니다. 조금씩 다 알고 있어요. 애가 많은 분야에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억력이 아주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지만 이 진짜 천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가 의심스네. 무지하게 그냥 기억력 좋은 것 그것은 틀림없지만은 가령 진짜 천재라는 애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 자기 세계를 하나를 갖습니다. 김영훈 박사는 천재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확실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학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그 결과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현재 경훈이가 갖고 있는 수학적 재능은 아직은 잡다한 수학 이론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훈이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잖아. 붙이는 데까지 몇 개만 더. 이 집가도 될까요? 현재 경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있는 영재연구원에 나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잖아. 이곳에서 경훈이를 가르치고 있는 송교식 선생님은 현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해봐도 경훈이의 수학적인 능력은 뛰어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자체가 90도지. 똑같은 상황에서 걔네들 거기는 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고 고등학교 학생이고 그런데도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창의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문제 풀어가는 속도라든지 또 방법 면에서도 과학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좀 더 빠른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그런 면에서는 천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면으로만 본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경훈이의 지적 능력은 상위 1%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으로 본다면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천재입니다. 그러나 경훈이가 수학적인 천재인지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잡다한 지식만 있을 뿐 자기 세계를 갖고 있질 않으니 수학 천재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수학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원리까지도 이해하고 있으니 수학 천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천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훈이 이외에 또 다른 천재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만나볼 아이들도 주변에서 천재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서 과연 천재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8살의 푸르미는 많은 책을 읽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몽땅 몇 거냐? 다 합해서 정확히 1,300권이에요. 1,300권? 네. 여기서 요새 읽는 책은 어디 있어? 이쪽 책상에 있어요. 피라미드의 모험 1편하고 엄마 나 한국이 맞아 이거 다 봤고 요건 지금 보는 중이고요. 그리스 로마시나 1편, 2편 있는데요. 한 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푸르미가 읽는 책은 요거, 8살짜리가 읽기에는 요것도 수준 높은 책들이었습니다. 또 아직은 안 보고 있어요. 아직은 안 보고 있어? 네, 요거 두 권은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지금 다 읽은 책들이지? 네, 그러면 아저씨가 하나씩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어? 네. 나무까지 해서 네. 나무가 나뭇잎이 왜 떨어져? 그건요, 옥신이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데요. 아부시스 산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을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부시스 산은요, 밤에 많이 만들어지고, 옥신은요, 낮에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런데 겨울이랑 가을이 되면 밤이 길어지니까 아프시스산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옥신이 지겠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져요. 옥신이 지게 되니까. 푸르미는 다소 어눌해 보이긴 했지만 책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울어도 책을 주면 우는 네. 거죠. 울어도 책을 주면 딱 그치더라고요. 돌 때. 거의 뭐 이렇게 가림이 없이 거의 뭐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과학, 문학, 그다음에 종교 뭐 이런 거의 다양하게 읽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자기 수준에 맞는 책들이요. 뭐 충분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죠. 뭐 이해하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요. 푸르미가 많은 책을 읽게 된 건 유난히 책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푸르미 손이 닿는 곳마다 책을 펼쳐놓았고 유치원 대신 매일 어떤 서점에 책을 보냈다고 읽어야 합니다. 되겠어, 책은? 책은요. 지혜도 느낄 수 있고 그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재미있어요. 어떤 지혜들이 있는데? 좋은 지혜들. 푸르미는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데엔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우리는 푸르미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르미와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골라준 뒤 15분 정도 혼자 읽도록 했습니다. 얼마큼 읽었어? 여기까지 앞에까지 다 읽었어? 33. 매미가 네. 우는 매미는 정해져 있어? 네. 왜? 우는 매미는요 수컷이에요. 왜? 왜냐면요 암컷은 배판이 없어요. 매미 내는 소리는요 배판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컷 매미는요 배판이 없어요. 푸르미의 집중력과 기억력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푸르미와 반나절 동안을 함께 있으며 흔히 또래 아이들에게 보이는 왜라는 질문을 푸르미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우리는 푸르미처럼 집중력과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또 한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온수까지는 미개통이니까 차양, 형담, 강릉 거창 학덕, 또 신분, 대림, 남구, 칼복. 우리가 7살의 종식이를 만났을 때 종식이는 지하철 안내표를 읽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98년이고. 이게 뭐야? 다. 왜 이렇게 해놨어? 우리는 지하철 안내표 대신 종식이가 만들었다는 숫자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묻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또다시 숫자만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천재라고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영재 교육 시키지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일일 학습지 같은 데서 오는 데마다 이제 테스트를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 또래 아이들 그걸 보여줘요 처음에. 근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딱 보고 그냥 우습게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다 놀래요. 그 위에 단계 저도 다 해내니까 영재 교육을 시켜보지 왜 그냥 이런 애를 이렇게 머리 좋은 애를 집에 그냥 데리고 있냐고. 노원역 다음이 어디야? 사우선 타고 가는 거. 노원역 다음에 어디야? 무슨 역? 창동, 그다음에 쌍문, 그다음에 수유, 미아 선거의 기름. 성신여대 있고 한성대 있고 해화. 그다음에 동대문 운동장, 충무, 명동. 그다음에 회현. 실제 우리가 지하철역 이름을 하나 대자 종식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지하철역을 줄줄 외웠습니다. 종식이의 암기력과 집중력은 분명 남달랐습니다. 장암. 하지만 평소에는 사람들 틈에 끼이질 못하고 자꾸 커튼 뒤에 숨거나 혼자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암기력을 본다면 천재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흔히 천자로 생각되어지는 아이들 중엔 이러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장애 아닌데 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이거를 베끼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얘가 그림을 그리면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여인이래요. 얘가 지금 이 지능에 사람 이렇게 그릴 확률이 굉장히 잘 그려요, 보통 아이들은. 근데 얘가요, 이런 능력은 떨어지면서 또 그림을 샤갈 그림 같은 거, 얘 한번 보세요. 얘가 그린 거예요, 샤갈 그림이라고. 이런 거는 참 뛰어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라 할 때 좀 경악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이 아이도 엄마가 천재인 줄 알았대요. 이러니까. 어떤 미술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이 글자도 지가 다 미리 깨우쳤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이제 이게 뒤집어지고, 글자가.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뭘 선생님이 알림장을 적어오라면 얘가 알림장을 전혀 안 적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보고 반항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였고, 이 어머니는 계속 치료는 안 받았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해도 이런 장애를 납득을 못 하시고 어릴 때 천재였는데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은 집중력과 암기력이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되게 오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기억력 하나 가지고 천재라고 한다. 그 사실이 한국의 천재는 옛날에 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가령 말하자면 학교 성적에서 1 플러스 1이 1이라고 고집을 해는 이 바보나 천치로 취급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천재라는 것은 그 전에 옛날에 사서삼격을 많이 읽고 잘 외우고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그랬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어려서 자기의 안 배운, 보통 사람이 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게 천재고는 참조성이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나본 이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독서력과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과연 천재의 모습일까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보다 특출한 자신의 세계가 있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럼 과연 천재는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천재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천재라고 불리우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서너 살 어린 나이에 한자와 영어를 줄줄 읽고 수학 문제를 풀어내서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조명을 받았던 아이들 중엔 그 이름이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동찬이도 천재의 시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6살 때 한글을 익히면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 뭘 자기를 자꾸 표현하려는 게 좀 강했어요. 만화를 그린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낙서를 해가면서 자꾸 뭔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차력 같은 거에도 뭔가 하여튼 만들어 놓고 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시도 그렇게 자꾸 창작 의욕으로 쓰는 게 아닌가. 동찬이가 7살 때 썼다는 악이라는 시는 지금도 평론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동찬이는 지금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쓰여진 동찬이의 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어릴 때 보였던 시적인 감수성과 독창성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 자기도 모르게 잘 짜여지게 해놨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신선한 감각이 있고. 근데 나이 먹으면서 가면 그것이 너무 어른스러운 표현들이 그냥 어색하게 연결돼 나오는 바람에 그 신선한 맛이 덜해지더라고. 나이 먹으면서. 어릴 때 천재라 부리는 아이들은 한 가지씩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특별한 재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 천재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죽은 뒤 사람들은 과연 천재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분석해 본 결과 뇌의 구조나 크기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시냅스 부분입니다. 시냅스란 뇌의 신경세포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회로로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시냅스가 굳고 복잡한 반면 두뇌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은 시냅스가 가늘고 단순해집니다. 시냅스가 발달한 뇌와 그렇지 않은 뇌는 눈으로 보기에도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지금 보시는 왼쪽의 뇌처럼 시냅스가 많이 발달돼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는 가장 그 신경세포가 그냥 이 신경세포 몸뚱아리만 존재합니다. 가장 세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인 그런 일은 전혀 하지 못하죠. 아파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여러 가지 우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상당히 아주 원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이러한 회로가 연결이 됩니다. 시냅스라고 그러는 회로가 연결이 되고 또 자극을 주면 또 회로가 연결이 되고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약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회로가 연결이 됩니다. 두뇌 활동을 많이 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쥐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로 찾기 훈련을 받은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미로 찾기 훈련을 통해 두뇌 활동을 많이 한 쥐는 차례대로 미로를 찾아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능이 개발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지 않은 쥐는 순서대로 미로를 찾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들어갔던 곳에 또 들어가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은 그 뇌에서 지금 말한 대로 한쪽의 쥐는 회로가 잘 형성이 돼 있고 또 회로가 두터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학습을 하지 않은 쥐는 그런 게 좀 회로가 좀 엉성하게 돼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아인슈타인의 예에서 보듯이 지능이 천재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능만으로 현대 물리학에 큰 공헌을 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영재연구원은 지능검사를 통해 그 결과치가 상위 3% 이내인 아이들만을 선별해 교육하는 곳입니다. 즉 영재들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영재를 뽑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선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두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영이는 지금 7살입니다. 지영이는 자신의 나이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어휘를 알고 있고 그 표현력도 뛰어납니다. 실제 지영이의 어휘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과정을 표현한 넉 장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했습니다. 지영이는 20여 분 만에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밤비가 태어났다. 그런데 옆에는 또 다른 알이 있었다. 그 알에서 동생인 키키가 탄생했다. 처음에는 알에 지영이는 병아리를 먼저 붙인 뒤에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병아리가 태어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지영이는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나는 단순한 과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비는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았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아이를 만나봤습니다. 9살의 현아 또한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코끼리 발자국을 이용해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했습니다. 현아는 단숨에 다양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코끼리 발자국으로 장난감을 그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장난감만 그렸어? 코끼리 발자국을 이용해서 그린 장난감의 종류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코끼리 발자국 하나 가지고만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갖고 다 그린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혼자서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게 그릴 수 있거든요. 같은 영재 아이들이라도 영역별로 조금씩 틀리게 재능을 보이거든요. 근데 현아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 쪽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고요. 그림을 그릴 때도 다른 사람이 그리지 않는 거를 그릴 때가 많아요. 실제 일반 아동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아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 그림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한눈에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아는 분명 또래 아이들에 비해 상상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천재가 되려면 단순히 상상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천재라는 애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 자기 세계를 하나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에디슨이 처음에는 바보로 보였거든. 어떤 세계였냐면 에디슨은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남들이 1 플러스 1이 2라고 했을 때는 자기는 이런다고 했단 말이야. 1 플러스 1이 여기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로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물방울이 2개 떨어져서 합이면 얼마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말했던 것은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대. 그것이 천재, 내 생각하는 것은. 천재에겐 지적인 능력과 함께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의력은 에디슨처럼 끊임없는 회의와 질문을 통해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능과 자기 세계만으로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느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을 보여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올해 17살의 장영주는 4살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1년 만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영주에겐 남다른 재능과 함께 13년간 바이올린에만 전념해온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중학교 다닐 때 바둑계의 거장이자 스승인 조훈현을 이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둑 천재입니다. 5살에 바둑에 입문한 이창호는 분명 바둑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것은 끊임없이 바둑 관련 책을 보며 연구와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주는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그는 TV 브라운관이나 레이저 등을 이용해 작품을 형상화하는 비디오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1963년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너무나 생소한 분야에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남주는 35년간 비디오 아트만을 고집해왔고 이제 새로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흔히 각 분야에서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특정 분야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고집할 수 있는 남다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천재라는 것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아주 뛰어나고 독창적인 산출물, 모든 사람들한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출물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산출물을 만들어내려면은 그 도중에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끊임없이 몰두하는 그런 과제 집착력이 필요하고요. 우리 나름대로 천재의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두뇌, 그러니까 흔히 IQ라고 하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이뤄놓은 이론과 체계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하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주의의 질타나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남다른 의지나 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린 환경일 것입니다. 설사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교사나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다소 기억력이나 암기력이 부족한 아이들 중에도 천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수학 천재 경훈이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훈이는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훈이의 뛰어난 지능이 천재성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훈이와 경훈이의 부모님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 실정이라든가 교육 말고도 사회적인 전반적인 실정으로 비춰봐서 아무래도 그 사라져간 천재들 같이 결국은 그 매스컴에서 붕 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이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무래도 많이 그 무겁죠. 경훈이는 아직 천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천재가 될 가능성은 아주 많은 아이입니다. 때문에 지금 경훈이가 주목해야 할 건 천재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롭게 사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모의 입장 같으면 아주 이해가 보통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해 소질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이 참 너무 산만하게 참 책을 읽고 산만하게 자기 지식을 넓힌 것보다 하나의 조건이 계속 시켜준 것이 이해의 참 가능성을 개발하는 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훈이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경훈이의 진로 문제입니다. 사실 이곳 남원에 오게 된 것도 서울에서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래 아이들이나 선생님은 경훈이를 유별난 아이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을 벗삼을 수 있고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아 경훈이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시골 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훈이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합니다. 경훈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줄 환경이 필요합니다. 경훈이고 뭐 다 동생들이고 다 다른 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걸 하면 좋잖아요. 그러는 거지 뭐 특별하게 어떻게 우리 애만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 있다면 최고죠. 이제 13살의 소년인 경훈이에겐 천재로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천재를 단순히 지능이 높거나 어른들의 세계를 빨리 익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천재가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이제 경훈이에겐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보다 열린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을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뛰어난 지능만으로 이런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그 의문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무수히 실험을 했던 남다른 의지가 모여서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천재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난 경훈이도 과거에 사라진 천재들처럼 우리들에게서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미스터리 추적 여기서 마칩니다.